어느 늙은 트레이더의 이야기 13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이 영상은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야말로 날강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찍는 것인데요. 영상이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편하게 하고자 하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 친구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호구들이 몰려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온 어리숙한 애들을 등쳐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럼 궁금하겠지. 도대체 어떻게 등쳐먹는데? 그리고 정말 일부는 시장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난 기관 투자자들한테 털리지 않고 이만큼 벌었거든? 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게. 돈 벌었을 때 떠나라. 그리고 그 이유도 이야기해줄게. 자, 그럼 먼저 기관들이 개인들 등쳐먹는 방법들 7가지를 이야기해볼게. 첫 번째, 아마 너희들은 투자할 때 시장이 오를 것에만 베팅할 거야. 그런데 시장은 오르고 내리잖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을 어려운 말로 델타라고 하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델타가 플러스인 쪽에 투자하는 거야. 하지만 기관들은 델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 방향에도 투자할 수 있어. 선물 시장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물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니, 방법이 다 있어.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너희들은 대부분 뭘 사고 오르기만을 바랄 거야. 그리고 내리면 이른바 존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둘 다 하다가 지치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하거나 휴지 조각이 되겠지. 그런데 이 모든 게 카운팅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니?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건데, 너희들이 뭔가를 사고 팔았던 기록이 거래소에 남을 거야. 그리고 그 정보로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너희들을 갖고 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니? 자, 예를 들면 이 자식 손절매 안 하네? 하면 더 밀고, 응? 더 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이 손절매를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오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존버하잖아? 그럼 끝도 없이 밀리게 되고. 이거 다 알고서 하는 거야. 두 번째, 차익거래라는 게 있어. 이건 너희들도 종종 들어봤을 건데, 동일한 종목이 거래소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른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준보다 비싼 곳이 있고 또 기준보다 싼 곳이 생기는데, 이 차이를 계산해서 이익을 내게 되는데, 이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별로 돈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단다. 바로 마켓 메이커라는 암암리에 존재한 녀석들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거든. 자, 가령 거래 수수료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저렴하고, 오히려 시장 조성이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차익 거래를 해주기만 해도 돈을 받는 거야.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수일수록 그런데 대형 거래소도 사실 마찬가지야. 거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면 좋지. 그런데 기관들이 어떤 놈이냐? 응? 지난 몇백 년 동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 하나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돈 좀 버니까 규제 얻어맞고, 그래서 좀 더 엣지 있는 아이디어 만들다가 또 규제 얻어맞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이야. 응?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슨 천국인 거야. 규제? 없어. 50년 전에 쓰다가 버린 전략도 적당히 갖다 붙여도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런 황금밭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세 번째, 선물 거래 시장이 생겨서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내 생각에는 결정적인 이유 같아.
기존에는 전부 다 델타 롱 올리, 그러니까 오르기를 바라야지. 그런데 코인 현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손익이 고정되거든?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손해가 없는 거야. 문제는 선물이란 것은 투기 수요에 의해서 과도하게 오를 수 있고 또 과도하게 빠질 수도 있어. 그걸 베이시스라고 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벌어지는 양이 한계가 있어. 베이시스는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르내리는 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주식이야 하루 올라봤자 30%잖아? 그런데 코인은 미쳤지. 응? 그래서 베이시스가 크게 왔다 갔다 해. 그 오르고 내리는 양만큼 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봐.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누군가가 춤을 출수록 돈을 번다는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 네 번째, 거래 수수료야. 아까 마켓 메이커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내는 수수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주식시장 수수료는 뭐 거래 비용이라고 하지, 뭐 0.3%라고 하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보다 최소 따따블이야. 뭐 그냥 1%라고 할게. 그냥 말해서 너희들이 100만 원 갖고 거래해서 안 깨먹고 본전에만 나왔다 해도 너희들 100번 하면 수수료 그냥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수수료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너희들이 많이 보는 바코드라든지 뭐 기타 코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보면 추천인 코드 어쩌고 저쩌고를 굉장히 강조한 거 알잖아. 그거 왜 넣을까? 맞아. 돌아오는 리베이트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수료로 얼마를 내면 그 중 얼마가 이들 추천인에게 돌아가는 거야.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들이 영업행위를 한 거니까 호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영업비용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거지. 그런데 그 양이 너희들이 상상한 것 이상이라고 알면 참 부글부글 끓지. 그리고 미안하지만 바코드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거의 없이 거래한 사람들 은근히 있단다. 거래소는 그런 헤비 트레이더를 유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내는 수수료가 지금 굉장히 비싼 거야. 다섯 번째, 낙전이야. 너희들 엄마 안방에서 그 서랍 뒤져본 적 있지? 거기 보면 백화점이니 뭐 마트니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이 기십만 원은 있을 거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 발행한 회사에다가 너희 엄마는 아주 싼 이자로 이자? 뭐 이자도 없이지 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야. 만약 그 상품권이 사용기간 만료되잖아?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그냥 돈을 기부한 셈이나 마찬가지지. 너희들이 깜빡하고 뭐 유효기한 지나서 못 쓴 커피 쿠폰들? 그것도 다 돈을 기부한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암호화폐 샀다가 뭐 이른바 존버 당하잖아? 그건 너희들이 그들한테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 게다가 그 암호화폐가 상폐되면 그건 돈을 그냥 기부하는 거야. 너희들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없는 셈 치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 자, 봐봐. 한국에 땡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지? 거기 유저가 몇백만이야. 몇백만 명이 뭐 100만 원씩 없는 셈 치고 포기해봐. 그 돈 얼마야? 조 단위라고. 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 기관 투자자에게 당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거는 알트코인 발행자들한테 당하는 거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 요즘에 뭐 디파이라고 해갖고 디파이 그러니까 뭐 Decentralized Financial인데 뭐 그거 솔직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안 어려운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몇십 프로를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몇십 프로라는 이익을 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잖아. 그런데 금융시장은 항상 정직해. 너희들이 지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거야. 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자, 그러고 여섯 번째, CTA들의 활동이야. CTA라는 것은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헤지펀드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버는 애들을 그냥 CTA라고 불러. 근데 너 기술적 분석으로 돈 못 벌 것 같지?
아니 근데 너희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뭐 차트 보고 줄 긋고 하면서 돈 벌려고 노력하는데, 당연히 너희들은 다 터지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있지. 다만 너희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요소들을 보고 또 체계적인 논리에 맞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돈을 버는 거야. 이건 한국이 선물시장 초창기에 뭐 압구정 미꾸라지니 목포 세발낙지니 하는 분들이 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돈을 잃어주는 호구들이 많으면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기가 너무너무 쉬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 마음속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갖다 버리려고 줄을 서서 들어오는 호구들이 가득하거든. 그러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오래전에 폐기한 전략들 대충 아무거나 갖고 와서 적용해도 돈을 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일곱 번째, 이 모든 못된 짓을 하다 하더라도 어떤 규제나 벌금 뭐 그런 게 없어. 1분 만에 급등시켰다가 제자리 오고 뭐 시세 조정 행위 마음껏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런 건 알트코인이야 그렇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그 메이저 통화는 안 그렇다고? 아이고, 니네들 스푸핑이라고 들어봤니? 또 스니핑은? 이런 거는 네트워크 용어긴 해. 그런데 금융시장에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 어쨌든 죄다 시세 조종 행위야. 전통적인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벌금 때려 맞거나 아예 그런 주문이 나가는데 한계가 있거든. 근데 코인파는 그런 거 없어. 완전 정글이라니까. 돈 많은 놈이 그냥 돈 없는 애들 강탈해 가는 거야. 아휴, 마지막 보너스. 이제 비트코인 ETF 나온다고 하잖아. 내가 ETF라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ETF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설거지 수단이야. 너희들 테슬라가 미국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아니? 그 많은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주식 멍청한 게 죄인 ETF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나는 뭐 가격 변동을 견디기 힘들고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기 힘들고 이런 핑계대는 그런 멍청한 투자자들이 ETF를 살 거 아니야. 거기에 대놓고 비트코인을 비싼 값에 넘기겠다는 거야. 물론 ETF를 발행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수수료랑 호가 차이 따먹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비싼 수수료 받겠지? 아직은 경쟁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들 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되었다라는 그 날짜 있잖아. 그리고 그날부터 테슬라 가격이랑 S&P 500 지수의 흐름을 봐라. 테슬라 못 올라. 자, 이제 너희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돈 번 이른바 능력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볼게. 요점은 내 말 듣고 지금 즉시 모두 현금화해라 이거야. 이거 진심이야.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겠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우선 너희들이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투자라는 건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투자의 논리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서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논리가 점점 가치를 잃게 돼. 그래서 그 투자 논리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소리 없이 찾아와. 물론 그게 한참 진행되면 어느 순간 계좌는 휴지가 되어 있을 거야. 똑똑한 친구들은 내가 돈을 버는 양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매매를 줄이던 현금화를 늘리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매매 방법을 바꾸겠지. 그런데 매매 방법을 바꿔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죽기 시작하면 그 어떤 매매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된단다. 그냥 개구리가 냄비에서 익혀지는 거랑 똑같아. 두 번째로 시장에서 떠나야 하는 이야기를 알려줄게.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미국이 제닛 앨런 같은 양반들이 시장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그런 꼰대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시장이 빛을 받게 될 거라고? 아유,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간 거야. 자, 봐봐.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고? 이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도전의 신호야. 여태까지는 그냥 봐준 거야. 그런데 이제는 봐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사활을 걸고 보호하는 곳이야. 온갖 불법과 약탈이 자행되는 시장이 이만큼 규모가 커졌다고? 그럼 당연히 뚫게 패야지. 응? 그리고 그거는 진짜 순간적으로 다가온단다. 너희들이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그건 다 숫자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뭐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에 거래소도 상장됐는데 코인 규제는 말이 안 된다고? 아이고 얘들아. 응? 하다못해 미국도 중국을 저렇게 자칫 뭐 조이려고 하고 중국도 미국에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금융시장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헤게모니를 건드린다는 느낌이 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뭐 옐런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높은 요율이 양도세를 물린다는 거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리고 그 외에도 규제라는 거 생기기 시작하면 순간적이다. 세 번째로 시장에서 떠나야 되는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호구들의 양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아. 우선 국내만 따져볼게. 너희들 비트이 거래소 계좌가 몇백만이라고 하잖아. 그 양이 옛날 코스닥 광풍 때 활동했던 계좌랑 얼마 차이 날 것 같아? 그리고 해외를 보자. 해외에서는 이른바 그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해서 돈을 뿌려줬잖아. 그런데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어. 더 이상 돈 안 뿌려준다고. 그러면 잃어줄 애들이 새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호구들 떨어져 나가면 그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털리게 되거든? 그리고 그들 다 잃고 떠나가면 그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들 털리게 되고. 그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이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다 죽었을 때는 너희들도 차례차례 빈손으로 떠나게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돈 번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호구들이 정점을 찍었을 때 떠나라는 거야. 다음 주에? 아니, 즉시 떠나. 왜냐면 다음 주까지만 하고 하잖아? 그러면 너가 개구리가 되어 있거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걸 유지하거나 쓰는 법을 배운 애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해. 너희들 코인으로 뭐 한 30억 벌었다 치자. 뭐 그렇게 번 애들이 절대 적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 뭐 너희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 한 대 뽑지? 좀 못해도 벤츠나 BM은 하나 뽑을 거야. 그리고 뭐 아파트 하나 살 거고. 근데 너희들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래? 당연히 계속 거래를 할 거야. 아니면 거래 그만두고 나서 너희들 뭐 할 거야? 응? 번 돈으로 쓰고 펑펑 쓸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뭐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라도 차리든지 어디든지 투자를 하진 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너희들은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 자, 그러면서 뭐 거래를 한다 치자. 계속 거래를 하면 손실이 나게 되잖아. 그래서 점점 돈이 줄어. 왜냐면 호구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너희들이 호구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제일 먼저 차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계속 페라리 중고 가격을 모니터하고 있어. 코인 시가총액 줄고 페라리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미 호구들은 없단 얘기야. 꼬마 개미들이 얻어터지고 있다는 신호거든. 자, 그런데 아직 페라리 가격 안 빠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빠져나올 기회란 얘기야. 응? 기회가 있단 얘기지. 자, 근데 너희들이 차를 팔아서 그걸로 다시 코인을 난다 쳐봐. 또 그것도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라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장이 바뀌었구나. 내 능력 받기 비즈니스가 됐구나 하고 떠나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걸? 왜? 너희들은 여태까지 번 돈이 있으니까 이거 다 날려도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하지만 그거 다 날려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 응? 다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남은 돈 갖고 열심히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쓰면서 날리는 거랑 그 시장에서 날리는 거랑 똑같이 날리는 거거든? 근데 시장에서 날리면 우울하고 쓰면서 날리면 즐거워.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아마 그러지 못할 거야. 에휴, 암튼 너희들은 여태까지 번 돈 있으니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가 돈을 버는 관리법을 못 배워서 그래. 돈 버는 방법은 어떻게 벌었지만 관리는 달라.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소비 수준이 올라가잖아?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다시 내려가기 힘들어. 그래서 즉시 시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이 시장에서 너희 상위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힐 거야. 아참, 보너스로 하나 더 이야기할게. 어디 보니까 코인을 갖고 옵션 거래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뭐 마이너리 옵션도 있고. 이것들 다 너네들이 지갑을 정말 빠른 속도로 갈취하는 수단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아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다오. 자, 영상 3줄 요약할게. 너희들은 오르는 데 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오르는 거 말고도 다양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너희 돈을 온갖 불법으로, 편법으로 강탈하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시장에 호구의 양이 정점을 찍은 것 같으니 자신이 호구가 되기 전에 지금 번 애들은 현금화해서 떠나라. 제발. 이게 3줄 요약이야. 물론 너가 진짜 최상위 포식자에 가까울 수도 있어. 그래서 너가 잡아먹히는 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그러나 너희가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잊지 마. 지금까지는 물 반 고기 반 시장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고기를 낚았는데 저인망 싹쓸이 어선이 총출동해서 다가왔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맞지 않겠니? 아, 이 영상을 부디 젊은 코인 거래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이 영상 링크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상 늙은 트레이더 델타원이 진심을 갖고 하는 얘기였단다. 고마워.